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날 왜 당신만 살아놓았지? 시계 내놔요! 지금 당장! 가만 안 둘 거야. 26해 전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 순간이 아직도 제 꿈에 나옵니다. 그날은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이었지요. 강남의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검은 우산을 든 남자들이 대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어요. 비 냄새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현관을 타고 휘몰아쳤지요. 저는 거실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7살 도윤이의 작은 몸을 제 품에 꽉 끌어안은 채였어요. 전부 압류입니다. 집기, 가구, 예술품 할 것 없이 다 목록에 올라가 있어요. 정장 입은 남자가 서류 뭉치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사람들이 거실을 휘젓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명품 그림을 벽에서 뜯어냈고 또 누군가는 장식장 유리문을 열어젖혔지요. 유리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도윤이가 제 옷깃을 움켜쥐었어요. 아이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저는 아이 입을 살짝 막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쉿! 아무 소리 내면 안 돼요. 아이 눈이 떨렸습니다. 까만 눈동자에 공포가 가득했어요. 저는 턱에 힘을 주고 남자들을 노려봤지요. 하지만 그들은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이 집에 고용된 간병인일 뿐이었으니까요. 침실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계단 밑 창고 쪽으로 밀어넣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침실 문을 열자 마담이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이 가쁘게 끊어지고 있었지요. 마님, 저는 달려가 마담을 부축했습니다. 마담의 손이 떨리며 제 팔을 붙잡았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정순 씨 도윤이를. 마담은 가까스로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손목에 차고 있던 낡은 시계를 풀어 제 손에 쥐어줬어요. 시계는 남편 유품이라고 들었습니다. 마담은 늘 그걸 차고 다녔지요. 이 안에 내가 남긴 게 있어요. 아이를 살려요. 오늘 밤 데리고 사라져요. 마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물어볼 시간이 없었지요.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계단을 향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저는 시계를 주머니 깊숙이 넣고 마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마담은 희미하게 웃으며 눈을 감았어요.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지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 남자가 들어서며 저를 밀쳐냈어요. 간병인은 나가 있어요. 여기 압류 대상 물품 확인해야 하니까. 저는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요. 1층 창고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도윤이가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어요. 할머니, 조용히 해요. 지금부터 우리 둘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아이 손을 잡고 뒷문 쪽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남자들은 여전히 거실과 2층을 뒤지고 있었어요. 주방을 지나 세탁실로, 세탁실에서 뒷문으로 이어지는 복도가 보였지요. 밖에서 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더 오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도윤이는 제 목을 꽉 감았지요. 숨바꼭질이에요. 끝까지 소리내면 안 돼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몸이 제 품에서 덜덜 떨렸어요. 저는 뒷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빗물이 세차게 쏟아지는 소리가 귀를 때렸지요.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헤드라이트가 후원 쪽을 훑쳤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요. 지금입니다. 저는 아이를 꽉 끌어안고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신발이 젖은 잔디에 미끄러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뒤돌아보지 않고 그저 앞만 보며 담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담장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높이가 제 키보다 훨씬 높았어요. 저는 아이를 내려놓고 담장 밑에 놓인 화분 받침대를 끌어당겼지요. 비에 젖어 손이 미끄러웠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도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 얼굴을 마주보며 짧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내가 있으니까요. 받침대를 밟고 올라서서 담장 위에 손을 걸쳤습니다. 거친 시멘트가 손바닥을 핥히었어요. 피가 배어나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지요. 몸을 끌어올려 담장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도윤아, 손 올려요. 아이가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아이 손목을 잡고 힘껏 끌어올렸어요. 도윤이가 담장에 매달렸지요. 저는 아이를 제 무릎 위로 끌어안고 담장 반대편을 내려다봤습니다. 골목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빗속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통증이 발목을 타고 올라왔지요. 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뛰어요. 내가 받을게요. 도윤이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뒷문 쪽 확인해. 아이가 눈을 질끈 감고 뛰어내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받아 안았어요. 충격에 뒤로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지요. 좋아요. 이제 달립니다. 저는 아이를 업었습니다. 아이 작은 팔이 제 목을 감았어요. 숨소리가 제 귓가에서 가빠지고 있었지요. 저는 골목을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발 한 짝이 어느새 벗겨져 있었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아스팔트를 밟았어요. 돌부리가 발바닥을 찔렀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뒤에서 헤드라이트가 골목 입구를 비췄습니다. 저기 뭔가 움직여. 남자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더 빠르게 달렸어요. 골목 끝이 보였습니다. 큰 길로 나가는 출구였지요. 큰 길에는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도로 뛰어올라 가로수 뒤에 몸을 숨겼어요. 도윤이 숨소리가 제 등에서 떨리고 있었지요. 검은 세단이 골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살피며 지나갔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나무 뒤에 바짝 붙어 몸을 작게 만들었지요. 차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저는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썼지요. 비가 점점 더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옷이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어요. 도윤이가 떨고 있었지요. 저는 아이를 더 꽉 감싸 안았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곧 따뜻한 데 갈 거예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 손에는 지갑도 휴대폰도 없었어요. 주머니에는 마담이 준 낡은 시계만 들어 있었지요.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걸어가 지붕 아래 앉았어요. 도윤이를 무릎에 앉히고 옷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 이마가 뜨거웠어요. 할머니, 엄마는요? 아이가 작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목구멍이 메어왔지요. 엄마는 하늘에 계십니다. 도윤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였어요. 저는 아이를 꽉 안고 등을 토닥였지요. 울어도 돼요. 괜찮습니다. 밤새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들지 않았어요. 혹시 그 차들이 다시 나타날까봐 도윤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가늘어졌어요. 저는 자고 있는 도윤이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맨발이 시려왔지요. 어디든 가야 합니다. 저는 큰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상점 문 여는 사람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버스 터미널 간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곳을 향해 걸었어요. 발에서 피가 났지만 이제는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터미널 안은 형광등 불빛으로 환했습니다. 하지만 냉기가 가득했어요. 새벽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었지요. 노숙하는 분들도 보였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듯한 중년 남자가 캐리어에 기대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구석 자리를 찾아 도윤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지요. 저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동전 몇 개가 손에 잡혔어요. 출근길에 챙겨 놓았던 거였습니다. 이걸로 뭘 살 수 있을까요? 매점이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전을 세어봤어요. 1,500원이 전부였지요. 저는 매점으로 가서 컵라면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2,000원이었어요. 어묵 국물 하나 주세요. 매점 아주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젖은 옷, 맨발, 흐트러진 머리.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1,000원이에요. 아주머니가 종이컵에 뜨거운 국물을 담아줬습니다. 어묵 2개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동전을 내밀었지요.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이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배에서 소리가 났지요. 저는 국물을 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마셔요. 뜨거워요. 도윤이가 컵을 2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후후 불며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어묵 1개를 꺼내 제게 내밀었지요. 할머니도요.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할머니는 안 배고파요. 다 먹어요. 아이가 다시 내밀었습니다.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같이 먹어요. 저는 어묵을 받았습니다. 입에 넣자 짠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요. 사실 배가 고팠습니다. 지난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요. 도윤이가 국물을 다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입가를 손등으로 닦았어요. 할머니, 우리 어디 가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서울에 제 연고는 없었어요. 간병이를 전전하며 살아왔기에 연락할 사람도 없었지요. 일단 좀 쉬었다가 생각해 봅시다. 저는 주머니 속 시계를 만졌습니다. 금속이 차가웠어요. 마담의 마지막 부탁이 무거웠지요.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시계를 꺼내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손목시계였어요. 줄이 낡아 있었고 유리에는 잔 흠집이 있었지요. 뒷면을 보니 작은 나사가 있었습니다. 열어볼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사람들 눈이 있었지요. 저는 시계를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저기요.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경비원이 서 있었어요. 여기서 자면 안 돼요. 나가세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규정이에요. 표 없으면 못 있어요. 저는 도윤이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밖으로 안내했어요. 밖은 여전히 쌀쌀했지요. 이제 어떡하지요? 도윤이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맑은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괜찮아요, 할머니. 아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겁에 질렸을 텐데 저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그래요. 괜찮을 겁니다. 저는 아이 손을 잡고 터미널 앞 광장을 걸었습니다. 노점상들이 하나둘 자리를 펴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 호떡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지요. 도윤이가 냄새를 맡으며 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남은 동전을 만졌어요. 500원이 전부였지요.
조금만 참아요. 할머니가 뭐든 해결할게요. 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돈도 연고도 갈 곳도 없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마님, 제가 지킬 수 있을까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요. 터미널 화장실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닦고 옷에 흙을 털어냈어요. 도윤이 얼굴도 닦아줬지요. 거울을 보니 초라한 모습이 비쳤습니다. 어디든 멀리 가야 해요. 저는 시외버스 시간표를 살폈습니다. 가장 먼 곳, 가장 싼 곳을 찾았어요. 동해안 작은 소도시행 버스가 눈에 들어왔지요. 편도 10,000원이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요? 매점 앞을 지나다 빈 병 수거함이 보였습니다. 저는 주변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페트병, 캔을 모았지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돌아다녔습니다. 자동 회수기에 넣으니 5,000원이 나왔어요. 저는 다시 터미널 주변을 돌았지요. 식당 뒤편, 편의점 옆, 공원 벤치까지 병과 캔을 주었습니다. 도윤이가 함께 주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캔을 들고 왔어요. 할머니, 이것도요? 그래요. 고마워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겨우 2만 원을 모았습니다. 저는 매표소로 갔어요. 어른 하나, 아이 하나요. 포항행이요. 18,000원입니다. 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제 남은 돈은 2,000원 뿐이었지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이 점점 멀어졌지요. 도윤이는 제 무릎에 기대 잠들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5시간을 달려 포항에 도착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어요. 저는 도윤이를 깨워 버스에서 내렸지요.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가 새로 살 곳이에요. 터미널 앞에서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종점까지 갔어요. 작은 어촌 마을이 나타났지요.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 시장 냄새. 저는 이곳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생선 냄새, 튀김 기름 냄새, 사람들 목소리. 저는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어요. 빈 가게를 찾았지요. 한쪽 끝에 오래 비어있는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간판도 없었지요. 저는 옆 가게 아주머니께 물었습니다. 저기 비어 있나요? 몇 년째 안 쓰는 데야. 주인 찾기도 힘들걸? 저는 그날 밤을 그 가게 앞에서 보냈습니다. 도윤이를 안고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새벽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오? 이 가게 쓸 수 있을까요?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일 못하는 거 없습니다. 청소도 장사도 할 수 있어요. 보증금 없이 한 달만 기회를 주세요. 남자가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꺼냈어요. 한 달이야. 장사 안 되면 나가야 해. 감사합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어요. 처음으로 제 공간이 생긴 거였지요. 일주일을 청소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벽을 문질렀어요. 도윤이도 함께 걸레질을 했지요. 작은 손이 빨개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수군댔습니다. 애 데리고 도망쳤나 봐. 남편한테 맞아서 나온 거 아니야?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일했어요. 열흘 만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분식집이었어요. 떡볶이, 김밥, 튀김. 간단한 메뉴였지요. 손님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맛있네? 여기 새로 생겼어? 저는 묵묵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빨랐어요.
간병이라면서 환자 식사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었지요. 장사가 조금씩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도윤이와 함께였으니까요. 밤이 되면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저는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는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이가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하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일어나야 했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도윤이가 기침을 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지요. 괜찮아요. 물 많이 마시고 푹 쉬면 나아요.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아이 이마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찬물 수건을 짜서 아이 이마에 올려놓았어요. 할머니 추워요. 도윤이가 이불 속에서 떨었습니다.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어요.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아이를 안았지요. 조금만 참아요. 금방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아이가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엄마. 도윤이가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눈을 뜨지 못한 채 손을 뻗었어요. 저는 아이 손을 꽉 잡았지요. 도윤아, 할머니야. 괜찮아요. 아이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작은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엄마 어디 갔어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물수건을 계속 갈아주며 밤을 샜어요. 한숨도 자지 못했지요. 새벽 4시쯤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도윤이 숨이 고르게 돌아왔어요. 저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지요. 해가 뜨자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여전히 창백했지만 의식은 돌아온 듯 했어요. 할머니. 응, 여기 있어요. 도윤이가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엄마 안 올 거예요? 저는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제 품에서 흐느꼈지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어요. 엄마는 하늘에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지킬게요. 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까만 눈동자에 눈물이 그득했어요. 할머니가 우리 가족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그래요. 오늘부터 내가 내 가족입니다. 도윤이가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였어요. 저는 아이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지요. 울어도 돼요. 다 울어요. 할머니가 여기 있어요. 그날부터 도윤이는 저를 할머니가 아닌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하늘의 한 분이에요. 나는 할머니로 충분해요. 아이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잠결에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팠지요. 날이 추워졌습니다. 가게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저는 이불을 여러 겹 덮어줬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지요. 할머니, 추워요. 저는 아이를 제 품에 안았습니다. 제 체온으로 아이를 녹여줬어요. 조금만 참아요. 곧 봄이 와요. 겨울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버텼어요. 도윤이는 조금씩 밝아졌지요. 시장 아이들과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전화 갔다 올게요. 아이가 골목으로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낯선 남자들이 시장에 나타났어요. 봄이 왔습니다. 시장에 사람이 많아졌어요. 장사도 조금씩 나아졌지요. 하지만 그날 낯선 남자 셋이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기 장사 잘 되네?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가 담배를 물고 말했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젓던 손을 멈췄어요. 무슨 일이세요? 일? 이 시장에서 장사하려면 돈 내야지. 보호비야, 보호비. 남자가 희죽 웃었습니다. 뒤에 선 두 남자도 웃었어요. 저는 국자를 내려놓았지요. 그런 거 안 냅니다. 남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담배를 뱉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뭐, 안 낸다고?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왜 이러세요? 나가세요.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진열대를 발로 걷어찼어요. 김밥이 바닥에 굴러떨어졌지요. 이 할망구가. 저는 남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떨리지 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 젊은 것도 아니고 쓸모나 있으려나. 남자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뿌리쳤어요. 손 떼요. 남자 뒤에 있던 놈이 쇠파이프를 꺼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가게 구석에 도윤이가 떨고 있었지요. 할머니, 저리 가 있어. 남자가 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저는 팔로 막았어요. 통증이 팔을 타고 올라왔지요. 진열대가 쓰러지며 유리가 깨졌습니다. 이 시장에서 우릴 모르는 사람은 없어. 순순히 안 내면 이 꼴 난다고. 남자가 다시 파이프를 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꺼져요.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가게 입구에 한 노인이 서 있었지요. 박수철 7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컸고 어깨가 넓었어요.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걸어 들어왔지요. 누구세요, 영감? 항만 경비 반장이요. 이 시장 담당이지. 수철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양아치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박 반장님? 아, 우린 그냥 뭐? 쇠파이프 들고 할머니 때릴 거였어? 수철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절뚝이는 걸음이었지만 기세가 달랐어요. 남자들이 뒷걸음질 쳤지요. 다신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요. 보이는 족족 신고할 테니까. 양아치들이 투덜거리며 나갔습니다. 수철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괜찮으세요? 수철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수철이 바닥에 떨어진 김밥을 주워 담았습니다. 절뚝이는 몸으로 쪼그리고 앉아 유리 조각을 모았지요. 다친 데 없어요? 괜찮습니다. 수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문제 생기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이 시장은 제가 지킵니다. 그날 이후 수철은 가끔 가게에 들렀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저 떡볶이 한 접시를 주문하고 묵묵히 먹고 갔지요. 도윤이가 수철을 따랐습니다. 절뚝이는 걸음을 따라 흉내내며 웃었어요. 왜 다리 절뚝거려요? 옛날에 다쳤어. 아파요? 이제는 안 아파. 수철이 도윤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큰 손이었어요. 굳은 살이 많았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이곳에도 따뜻한 사람이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어요. 그리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지요. 그렇게 10년이 흘러갔습니다. 도윤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키가 훌쩍 자랐어요. 목소리도 굵어졌지요. 하지만 여전히 눈이 맑았습니다. 할머니, 학교 갔다 올게요. 조심히 다녀와요. 아이가 학교 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아침부터 서서 일하느라 무릎이 뻐근했지요. 가게를 열었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재료를 다듬고 육수를 끓이고 떡을 씻었지요. 손목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칼질할 때마다 통증이 왔어요. 참아야지요. 손님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아침 출근길 사람들,
시장 상인들. 저는 웃으며 주문을 받았어요. 하지만 웃음 뒤로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낮이 되었습니다. 햇살이 뜨거웠어요. 가게 안은 더웠지요.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튀김을 하다 기름이 손등에 튀었어요. 아, 화상이었습니다. 물집이 생겼어요. 저는 찬물에 손을 담갔다가 다시 일했지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윤이가 돌아왔어요. 책가방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둘렀지요. 할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내가 뭐하니? 공부해야지. 공부는 나중에 할게요. 먼저 도와드릴게요. 아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빨개졌어요. 찬물에 계속 담그니 터는 것 같았지요. 저는 아이 손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공부해야 하는데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밤 10시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매출을 정산했어요. 10만 원이 조금 넘었지요. 방세, 재료비, 공과금을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대학을 보내지요? 도윤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학교에서 상도 받아왔어요. 선생님이 좋은 대학 갈 거라고 했지요.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숫자는 늘지 않았지요. 새벽 2시, 저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재료를 준비하고 청소하고 정리했어요. 눈꺼풀이 무거웠지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손목, 무릎, 허리, 어깨.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지요. 그래도 견뎌야 합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2시간 후 다시 일어났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이런 생활이 1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어요. 명절에도 아플 때도 일했지요. 도윤이를 위해서였습니다. 이 아이만은 제대로 키워야 해요. 손등에 화상 자국이 늘어났습니다. 굳은 살이 두꺼워졌어요. 무릎은 계단 오를 때마다 소리가 났지요.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져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하얗게 새었지요. 10년 전보다 2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 할머니가 됐네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대학생이 될 때까지 저는 계속 일해야 했어요. 밤마다 주머니 속 시계를 꺼내봤습니다.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째깍째깍 소리가 들렸지요. 마님, 이 아이 잘 키우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겠습니다. 시계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도윤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학비가 더 많이 들었어요. 참고서, 인터넷 강의, 학원비. 저는 새벽 일을 더 늘렸지요. 어느 날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요. 저는 떡볶이를 젓던 손을 멈췄습니다. 왜? 돈 벌고 싶어요. 할머니 혼자 힘드시잖아요. 아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아이를 바라봤어요. 안 돼요. 왜요? 저도 이제 컸어요. 일할 수 있어요. 넌 공부해야 해요. 그게 내일이야. 도윤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손 봤어요? 화상 자국 투성이잖아요. 무릎도 아프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흔들릴 수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갔지요. 회초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도윤이가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할머니, 손 내밀어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저는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아이 손등을 쳤어요. 1번, 2번. 도윤이가 움찔했지만 울지 않았지요.
저는 더 이상 칠 수 없었습니다. 회초리를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제가 울었습니다. 도윤이를 때린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때린 것 같았어요. 아이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한 제가 미웠지요. 도윤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이 제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제 품에서 떨렸지요. 도윤아, 들어요. 할머니가 왜 너한테 공부하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힘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힘이 없어서 빼앗겼고 도망쳐야 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번엔 법과 돈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안 당해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도윤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공부 더 열심히 할게요. 아이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아이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울었어요. 미안해요. 할머니가 더 미안해요. 그날 이후 도윤이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몰래 문틈으로 아이를 지켜봤지요. 이 아이만은 꼭 성공시켜야 해요. 시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도윤이가 나가려는데 비가 왔어요. 저는 우산을 씌워줬지요. 조심히 다녀와요. 할머니, 제가 1등하면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등수는 상관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돼요. 도윤이가 환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잘 자라줘서 고마워요. 그날 밤 도윤이가 상장을 들고 왔습니다. 전교 1등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안아줬지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커서 돈 많이 벌게요. 그래서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래, 그렇게 해줘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위험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언젠가 그들이 다시 나타날 거라는 걸 알았지요. 주머니 속 시계가 무거웠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확인할 때가 올 거였지요. 그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도윤이가 고3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어요. 성적은 좋았지요. 서울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법학과 가고 싶어요. 법학과? 네. 법을 배워서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단단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그렇게 해요. 하지만 등록금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는 은행에 대출을 알아봤어요. 담보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에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함을 내밀었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민호장학재단에서 나왔습니다. 명함에는 장민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로고가 번쩍였어요. 저는 명함을 받았지요. 무슨 일이세요? 이도윤 학생 알고 계시죠? 성적이 우수해서 저희 재단에서 후원하고 싶습니다. 남자가 웃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장학금 신청서였어요. 대학 등록금 전액, 생활비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그저 좋은 인재를 키우고 싶을 뿐이에요. 너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의심스러웠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지요. 왜 우리 도윤이를요? 성적이 좋으니까요. 재단 이사님께서 직접 선발하셨습니다. 남자가 다시 서류를 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은 우리가 벌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남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을 유지했어요. 재단 이사님께서 직접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만날 필요 없어요. 나가주세요. 저는 명함을 찢었습니다. 남자들이 당황했어요. 할머니, 생각 좀 해보세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나가라고 했어요. 남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나갔습니다. 문을 닫기 전 한 명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혹시 손목시계 본 적 있으세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손목시계. 저는 표정을 굳혔어요. 무슨 시계요? 아, 아니에요. 실례했습니다. 남자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문을 잠그고 뒤로 물러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시계를 찾고 있어요.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시계가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시계를 꺼내봤지요. 이 안에 뭐가 들었길래. 밤이 되어 도윤이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말했어요. 오늘 이상한 사람들이 왔어. 누구요? 장학재단이라고. 너 후원하겠다고. 도윤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그런 신청 안 했는데요? 나도 이상했어. 그래서 거절했어.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할머니. 공짜는 없어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왜 시계를 물어봤을까요? 며칠 후 또 다른 남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나이가 지긋했지요. 김정순 씨 맞으십니까? 누구세요? 이도윤 어머니 기억하십니까?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자가 웃었어요. 시계 아직 갖고 계시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장민호였지요. 그거 제게 주시면 도윤이 대학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대학원까지요. 저는 명함을 밀쳤습니다.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장민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짓말은 얼굴에 다 써 있어요. 곧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생각해 두세요. 남자가 나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지요. 드디어 찾아왔어요. 또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윤이는 서울로 대학을 갔어요. 장학금을 받아 법학과에 입학했지요. 저는 혼자 가게를 지켰습니다. 도윤이가 가끔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졸업하면 모셔갈게요. 괜찮아. 할머니는 여기가 좋아. 아이가 떠난 가게는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랬어요. 손님이 줄어도 몸이 아파도 계속 일했지요. 16년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제 나이 68이었어요. 허리는 완전히 굽었지요. 무릎은 계단 오를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도윤이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법무팀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가끔 돈을 붙였지요. 하지만 저는 쓰지 않고 모아뒀습니다. 이 돈은 내가 결혼할 때 쓰렴. 어느 날 시장에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재개발 통보였어요. 석 달 안에 모두 나가야 한다고 했지요. 상인들이 들끓었습니다. 보상금도 제대로 안 준대. 어디 가서 살라고. 저도 당황했습니다. 26년을 여기서 살았어요. 이제 와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며칠 후 용역들이 들어왔습니다. 펜스를 치기 시작했어요. 상인들이 막아섰지만 소용없었지요. 못 나갑니다. 저는 가게 문을 잡고 버텼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놓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 비켜요. 다칠 수 있어요. 용역 직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뿌리쳤어요. 이게 제 집이에요. 못 나가요. 그때 검은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어요. 한 남자가 내렸지요. 장민호였습니다. 26년 만이었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얼굴은 그대로였지요. 오랜만이네요, 김정순 씨.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호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아직도 여기 계셨네요. 이 냄새나는 곳에서 민호가 코를 막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당신이 재개발시킨 거예요? 네. 제 회사 프로젝트거든요. 이 구역 전부 재개발해서 아파트 짓을 겁니다. 민호가 가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낡은 집기, 오래된 냄비, 더러운 바닥. 그가 혀를 찼어요. 26년이나 여기서 뭐 했어요? 시계나 지키고 앉아 있었나?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호가 시계를 아직 찾고 있었던 거예요. 시계 없어요. 진작에 버렸어요. 거짓말. 당신 같은 사람이 그걸 버릴 리 없어요. 민호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막아섰어요. 나가요. 이제 곧 철거될 건데 뭘. 구경 좀 하죠. 민호가 선반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상자를 뒤집었어요. 저는 그를 밀쳤지요. 하지 마요. 민호가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허리가 꺾이는 듯한 통증이 왔지요. 할머니, 수철이 달려왔습니다.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힘이 있었어요. 민호를 밀쳐냈지요. 누구야, 당신? 이 시장 경비예요. 당장 나가요.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경비? 할아버지가 뭘 할 건데? 민호가 경호원들을 불렀습니다. 덩치 큰 남자들이 수철을 끌어냈어요. 수철이 절뚝이며 버텼지만 역부족이었지요.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민호가 제 옆을 지나쳐 안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디 숨겼나? 제 침대 밑, 옷장 안 모든 걸 뒤졌습니다. 그리고 선반 위 낡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이거네. 상자를 열자 손목시계가 나왔습니다. 민호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드디어 찾았네. 저는 무릎을 꿇고 기어갔습니다. 민호 바지를 붙잡았어요. 제발 그건 아이 아버지 마지막 부탁이에요. 민호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부탁? 이게 단순한 시계인 줄 알아요? 이 안에 내 목숨이 걸려 있어요. 민호가 시계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어요. 일주일 안에 나가세요. 안 나가면 강제 철거합니다. 민호가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26년을 지켜온 게 한순간에 무너졌지요. 이제 어떡하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용역들이 다시 왔어요. 이번엔 진짜였지요. 포크레인이 시장 입구를 막았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저만 남았어요. 갈 곳이 없었지요. 할머니, 나가셔야 해요. 용역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 나가요. 그럼 강제로 모셔야 해요. 남자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버둥거렸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지요. 그때 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내렸어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얼굴이 낯익었지요. 할머니,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제 눈이 커졌지요. 도윤이? 이도윤, 33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막던 눈은 이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만은 따뜻했지요. 도윤이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도윤이 품에서 울었습니다. 26년을 버텨온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시계 빼앗겼어요. 미안해요. 도윤이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다 계획이었어요. 뭐라고요? 도윤이가 저를 떼어놓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시계를 빼앗기게 만든 게 제 계획이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윤이가 뭔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도윤이가 주머니에서 아이디 카드를 꺼냈습니다. 회사 내부 감사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지난 3년간 장민호를 조사해 왔어요.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들을요. 범죄, 횡령, 배임, 협박.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시계를 미끼로 쓴 겁니다. 도윤이가 설명했습니다. 시계 안에는 마이크로 SD가 숨겨져 있다고요. 그날 밤 마담을 협박하고 서명을 강요하고 폭행한 음성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다고 했지요. 하지만 시계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장민호가 직접 시계를 찾게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야 그가 숨기려는 증거가 이것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아는 착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냉철한 어른이 되어 있었지요. 그럼 재개발도? 네. 제가 내부에서 유도했어요. 장민호가 직접 할머니를 찾아오게 만들려고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26년을 지켜온 시장이 계획의 일부였다니요.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아시면 티가 날까봐요. 장민호는 영리한 사람이에요.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안 되니까요. 도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할머니, 이제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지킬게요. 그날 밤 도윤이는 저를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침대, 깨끗한 이불. 26년 만에 제대로 된 잠자리였어요. 푹 쉬세요. 내일이 중요한 날입니다. 도윤이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어요. 자랑스러워서였지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가 저를 깨웠습니다. 할머니, 준비하세요. 오늘 주주총회가 있어요. 주주총회요? 네. 장민호가 이사로 있는 회사요. 저도 그 회사 내부 감사팀 소속이에요. 도윤이가 저를 위해 깨끗한 옷을 준비해뒀습니다. 저는 26년 만에 제대로 된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지요. 이제 끝을 보겠습니다. 회사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빌딩이었어요. 저는 목을 젖혀 꼭대기를 봤지요. 여기가 그 사람이 일하는 곳이에요? 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일 겁니다. 도윤이가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정장 입은 남자들, 서류를 든 여자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지요. 장민호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표정이 굳었어요. 왜 여기 있어요? 도윤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모셨습니다. 민호가 도윤이를 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을 거예요. 당신은 누구요? 내부감사팀 이도윤입니다. 그리고 도윤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제 할머니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민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도윤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스크린에 떴어요. 지난 3년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장민호 이사의 횡령, 배임, 협박 증거입니다. 화면에 서류들이 나타났습니다. 민호가 빼돌린 돈, 조작한 계약서, 협박한 증거들. 모든 게 낱낱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것은 도윤이가 시계를 꺼냈습니다. 민호가 빼앗아간 바로 그 시계였어요. 어떻게? 어젯밤 압수수색 영장으로 회수했습니다. 도윤이가 시계 뒷면을 열었습니다. 작은 마이크로 SD가 나왔어요. 이 안에는 26년 전 당신이 이도윤 회장을 협박하고 폭행한 음성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음성이 재생되었습니다. 서명 안 하면 가족 다 죽어. 제발 그만. 닥쳐.
도장 찍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섰어요. 그건 조작이야. 조작이 아닙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도 있습니다. 도윤이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호가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장민호 씨 횡령 및 배임,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민호가 발버둥 쳤어요. 이도윤, 내가 계획한 거지? 도윤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26년 전 당신이 제 부모님을 죽였어요. 오늘은 그 대가를 치르는 날입니다. 민호가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도윤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끝났어요. 저는 도윤이를 안았습니다. 26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그날 저녁 뉴스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재벌 2세 장민호 횡령 및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26년 전 사건, 내부 고발로 진실 밝혀져.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도윤이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편히 쉬셔도 돼요. 그래요, 이제 쉬어도 되겠네요. 며칠 후 회사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정식으로 민호의 모든 직위가 박탈되었어요. 회사는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로 결정했지요. 저도 보상을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도윤이가 통장을 건넸지요. 이걸로 편하게 사세요. 난 돈이 필요 없어요. 그래도 받으세요. 할머니가 받을 자격 있어요. 저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쓸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이 돈으로 시장 상인들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세요. 할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며칠 후 도윤이가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어요. 마당이 있고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지요. 여기가 어디예요? 할머니 집이에요. 제가 준비했어요. 저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부엌, 포근한 침실, 따뜻한 거실, 모든 게 새 것이었어요. 너무 좋은 걸요. 당연히 좋아야죠. 26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도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도윤이가 신발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부드러운 신발이 들어 있었어요. 26년 전 할머니는 맨발로 뛰셨죠. 이제는 편하게 걸으세요. 도윤이가 제 발에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저는 발을 내려다봤어요. 굳은 살이 두껍고 퉁퉁 부어 있었지요. 고생 많으셨어요, 할머니. 도윤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도윤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야. 너 덕분에 버텼어. 신발이 딱 맞았습니다. 푹신하고 따뜻했어요. 저는 몇 걸음 걸어봤지요. 정말 편하네요. 도윤이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밝게 웃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천천히 걸으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절제된 울음이었지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마당에 나가 햇살을 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26년 만에 느끼는 평화였지요. 도윤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무엇 하고 싶으세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앉아있고 싶어요. 너랑 함께요. 그럼 그렇게 해요. 언제까지나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저는 눈을 감았지요. 이제야 살 것 같네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윤이가 저녁을 차려줬어요. 함께 식탁에 앉았지요. 맛있어요? 응, 맛있어.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도윤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결혼하려고 해요. 정말? 누구랑? 좋은 사람이에요.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싶대요. 저는 웃었습니다. 빨리 데려와요. 보고 싶네요. 네. 곧 모셔올게요. 도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저는 도윤이를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우리 도윤이.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26년의 여정이 끝났지요. 마님 약속 지켰습니다. 도윤이 잘 키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꿈속에서 마담이 나타났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정순 씨. 정말 고마워요. 저도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도윤이를 만나게 해주셔서요.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지요.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더욱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루끝 이야기였습니다.